이 검사 결과를 봐라! 45년간 내가 키운 놈이 내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이었다! 김노인의 절규가 집안을 울렸고 혈연 검사 결과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죽도록 고생해서 키워준 은혜를 이렇게 갚는 거냐? 민수는 뻔뻔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제가 부탁한 적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집은 제 거니까 함부로 친구분들 데리고 오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엄연히 이 집은 내 거다! 너한테는 명의만 바꿔준 거야! 이미 명의가 바뀌었잖아요. 이젠 내 집이고 아버지 짐도 작은 방으로 옮기세요. 김노인은 분노로 온몸이 떨리며 벽을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78세 김노인은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거칠어진 손등, 그래도 여전히 부지런한 발걸음이었죠. 김노인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간단한 아침을 먹은 뒤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대문 앞 평상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곤 했죠. 하지만 그의 시선은 언제나 골목 어귀를 향해 있었습니다. 혹시 아들 민수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거든요. 여보야, 오늘도 민수가 올까? 혼자 중얼거리는 김노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3년, 이 조그만 집에는 김노인 혼자만 남았거든요. 아내 영순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집안이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침이면 영순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고 저녁이면 둘이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조용했습니다. 김노인이 혼자 끓여 먹는 라면의 맛도 혼자 보는 텔레비전도 왠지 모르게 쓸쓸했거든요. 그래도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있으니까요. 김노인이 평생 지켜온 이 집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방 2개에 부엌 하나, 작은 마당이 전부였죠.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작은 마당이 보이고 그 옆으로 난 현관문을 열면 바로 거실이 나왔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는 낡은 텔레비전이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김노인이 아끼는 장롱이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김노인에게는 온 세상보다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막노동으로 벌어들인 돈을 한 푼, 2푼 모아서 마련한 집이거든요. 25살에 영순이와 결혼하고 나서 김노인은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개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기도 했죠. 그때 참 힘들었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손에 물집 잡히는 것도 모르고 김노인은 거실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흑백 사진 속의 김노인은 지금보다 훨씬 건장했고 영순이는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린 민수의 사진도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통통한 볼에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는 민수의 모습을 보면 김노인의 얼굴에는 저절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민수가 태어났을 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영순이가 진통을 겪으며 병원에 입원했을 때 김노인은 복도에서 밤새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간호사가 나와서 아들입니다라고 말했을 때의 그 기쁨이란 김노인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내 아들, 내 자랑스러운 아들. 민수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말도 빨리 배웠고 학교에서도 성적이 좋았죠.
김노인과 영순이는 민수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온갖 뒷바라지를 다 해주었습니다. 김노인은 더욱 열심히 일해서 민수의 학비를 벌었고 영순이는 밤늦게까지 민수의 공부를 도와주었거든요. 그 덕분에 민수는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김노인이 대학 입학식 날 민수와 함께 찍은 사진은 지금도 거실 한쪽에 소중히 걸려 있었죠. 그날 김노인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막노동꾼의 아들이 명문대에 들어간 것이니까요. 민수는 지금 45살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며 결혼도 했고 아이도 하나 있었죠. 김노인에게는 손자까지 생긴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민수가 집에 오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얼굴을 보였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김노인은 이해했습니다. 바쁜 세상이니까 젊은 사람들은 할 일이 많으니까 말이죠. 게다가 민수에게는 자신의 가정이 있잖아요. 아내와 아이를 돌봐야 하니 늙은 아버지에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가끔 김노인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김서방, 아들이 너무 안 오는 것 아니야?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를 좀 챙겨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김노인은 민수를 감쌌습니다. 아니야, 우리 민수는 바빠서 그래.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없는 거지. 김노인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민수가 자신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빠서 그런 것이라고 말이죠. 점심때가 되어서야 민수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민수의 모습을 보자 김노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민수야, 왔구나. 김노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의 얼굴만 봐도 이렇게 좋았거든요.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진지해 보였고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죠. 아버지, 안 계세요? 응, 있다. 들어와. 김노인은 얼른 민수를 집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라왔죠. 물 한 잔 마셔라. 더운데 고생했구나. 고맙습니다, 아버지. 민수는 물을 받아 마시면서도 계속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아들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지만 일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노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을까 싶어서요. 그래, 무슨 일이냐? 돈이 필요한 거냐? 김노인은 언제나 그랬듯이 아들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자신의 살림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아들이 어려우면 언제든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통장에 있는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민수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내어줄 생각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돈 얘기가 아니라 이 집 말이에요. 집? 김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집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까요? 혹시 어디 고장이라도 났나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특별히 이상한 곳은 없어 보였거든요. 아버지, 나이도 많으시고 혹시 몸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 집을 제 명의로 옮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수의 말을 듣는 순간 김노인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거든요. 이 집은 김노인에게 전부나 다름없었는데 그걸 넘겨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김노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미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흔들렸거든요. 내 마지막 남은 힘 다 내게 물려주마. 김노인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수만큼은 끝까지 믿고 의지하겠다고 말이죠. 민수의 말을 들은 김노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을 넘긴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었거든요. 평생을 바쳐 지켜온 보금자리를 내려놓는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당연히 아버지가 계속 사시는 거고 그냥 명의만 바뀌는 거예요.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상속받을 때 복잡할 수도 있잖아요. 민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김노인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 상속이나 세금 같은 복잡한 일들은 김노인이 잘 아는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막노동만 해온 그에게는 너무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그래도 이 집이 김노인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달력, 부엌 선반 위의 그릇들, 마당 한 구석에 작은 화분까지 모든 것이 김노인의 추억과 함께 있었거든요. 아버지, 제가 이 집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집인데요. 다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거예요. 민수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김노인도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무거운 것을 들 때 허리가 아팠습니다. 혹시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정말 복잡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김노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죠. 등기소에 가서 증여 서류를 작성하면 돼요. 간단한 절차예요. 증여라. 김노인은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생소한 말이었지만 아들에게 집을 넘겨준다는 뜻이라는 건 알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김노인과 민수는 함께 등기소를 찾았습니다. 공무원은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 주었고 김노인은 서류에 하나씩 도장을 찍어 나갔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지만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참았죠. 여기에 도장 한 번만 더 찍어주시면 됩니다. 공무원의 말에 따라 김노인이 마지막 도장을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작은 도장 하나로 평생의 보금자리가 아들의 것이 되는 순간이었죠. 이제 이 집은 내 거다. 김노인은 등기소를 나오며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아쉬움과 동시에 뿌듯함이 섞여 있었죠. 아버지, 고맙습니다. 제가 잘 지킬게요.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서 김노인은 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 미묘한 느낌이었죠. 내 노후는 내가 지켜주겠지. 김노인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집도 아들 명의가 되었으니 앞으로는 더욱 든든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김노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분명히 같은 집 같은 방인데 왜인지 낯선 느낌이 들었거든요. 기분 탓이겠지. 김노인은 자신을 위로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뭔가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동네 이웃 박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김서방, 어제 민수랑 등기소 갔다 왔다며? 그래. 집을 증여했어. 아이고, 그걸 왜 그렇게 서둘러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일인데. 박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 내 아들인데 뭘. 그래도 말이야, 집이라는 게 한번 넘어가면
다시 돌려받기 어려운 거 아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박할머니의 말이 김노인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그 불안감을 애써 떨쳐냈어요. 우리 민수는 그런 애가 아니야. 내가 기른 아들인데 내가 모르겠어? 김노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 뒤에는 미묘한 의문도 함께 자리 잡고 있었죠. 그날 오후 민수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왔구나. 어제 일 때문에 또 온 거냐? 아니에요. 그냥 안부 인사차 왔어요. 민수는 웃으며 말했지만 김노인은 아들의 눈빛에서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자신감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여유라고 해야 할까? 분명 뭔가 달라진 게 있었거든요. 아버지, 이제 마음 편하시죠? 집 문제도 해결됐고. 그래, 고맙다. 김노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단지 서류상 명의만 바뀐 것뿐인데 왜 이렇게 낯선 기분이 드는 걸까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내일 또 뵐게요.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배웅했죠. 하지만 민수가 나간 후에도 마음의 무게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노인은 다시 한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도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도 평소보다 크게 들렸거든요. 마치 이 집이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김노인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뭔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집이 민수 명의로 넘어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노인은 여전히 같은 집에서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뭔가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변화의 시작은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평소 김노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민수가 들어와서 말했거든요. 아버지, 텔레비전 소리 좀 줄여주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김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와 같은 소리였는데 민수가 시끄럽다고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김노인은 순순히 볼륨을 줄였어요. 아들이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미안하다, 민수야. 내가 너무 크게 틀었나 보구나. 괜찮습니다. 앞으로 조심해 주세요. 민수의 말투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딱딱하고 냉랭한 느낌이었죠. 김노인은 이상했지만 별말을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노인이 평소처럼 안방에서 쉬고 있는데 민수가 들어와서 말했거든요. 아버지, 이 방 좀 정리해 주세요. 정리라니? 뭘 정리한다는 거냐? 김노인은 당황했습니다. 안방은 김노인이 아내와 함께 수십 년간 사용해온 방이었거든요. 아내의 유품들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친구들이 가끔 놀러 오는데 이 방을 써야 할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은 물건들이 있어서 불편해요. 민수의 말을 듣는 순간 김노인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용해온 안방을 친구들을 위해 비워달라는 것이었거든요. 민수야, 이 방은. 아버지, 이제 제 집이잖아요. 좀 협조해 주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강압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제 집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거든요. 그래도 내가 쓰던 방인데 작은 방으로 옮기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혼자 사시는데 큰 방이 필요해요? 김노인은 아들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다정했던 민수는 어디로 간 걸까요? 집이 넘어간 후로 아들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알겠다. 내가 옮기마. 김노인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다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글픔이 밀려왔어요. 그날 오후부터 김노인은 안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옷들, 아내의 유품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작은 방으로 옮겼어요. 매 물건마다 추억이 있었는데 그걸 급하게 옮기려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여보야, 미안해. 우리 추억들을 이렇게 치워야 하다니. 김노인은 아내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순이의 미소가 평소보다 슬퍼 보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민수의 친구들이 집에 왔습니다. 젊은 남자들 서너 명이었는데 목소리가 크고 웃음소리도 시끄러웠어요. 김노인은 작은 방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야, 민수야. 이 집 괜찮은데? 위치도 좋고. 응, 이제 내 집이거든. 아버지한테 증여받았어. 와, 부럽다. 집 한 채 그냥 받은 거네. 친구들의 대화를 듣는 김노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민수가 자신에 대한 언급을 할 때도 마치 짐스러운 존재처럼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 거야? 당분간은 여기 계시겠죠. 뭐, 괜찮아요. 민수의 말투에서 김노인은 차가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당분간이라는 말이 특히 마음에 걸렸어요. 마치 언젠가는 자신이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밤이 되어서야 친구들이 집에 갔습니다. 김노인은 작은 방에서 나와 거실을 확인해 봤어요.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했고 테이블 위에는 빈 병들과 안주 찌꺼기들이 널려 있었거든요. 민수야, 정리 좀. 아, 내일 아침에 할게요. 피곤해서요. 민수는 대충 대답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김노인이 수십 년간 사용했던 그 방으로 말이죠. 김노인은 할 수 없이 거실 정리를 시작했어요. 자신의 집인데도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거든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노인이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민수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거든요. 아버지, 화장실 사용한 후에는 깨끗이 치워주세요. 제 친구들이 오면 불편해요. 김노인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생 이 집에서 살아온 자신이 아들에게 화장실 사용법까지 지적받는 상황이 된 거였거든요. 민수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좀 더 신경 써달라는 거예요. 이제 제 집이니까 제 기준에 맞춰서 생활해 주세요. 또다시 나온 제 집이라는 말. 김노인은 가슴이 답답해 왔어요. 분명히 명의만 바뀌고 자신은 계속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버린 거였거든요. 그날 오후 동네 박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김서방,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상해 보이네. 아니야, 괜찮아. 김노인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박할머니는 예리하게 눈치챘어요. 민수가 뭐라고 했어? 혹시 집 때문에 문제 생긴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김노인은 말을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의 변한 모습을 남에게 말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고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거든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집을 너무 성급하게 넘겨준 거야. 박할머니의 말에 김노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지만 정말 실수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김노인은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겨우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달라진 민수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웠어요. 아직은 견딜만 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김노인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의로 한 일이 이렇게 독이 되어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민수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은 김노인은 며칠간 작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밤잠도 설쳤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방 정리를 하게 되었거든요. 오래된 서랍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서랍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낡은 편지들,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먼지가 앉은 문서들이었죠. 김노인은 한숨을 쉬며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것들이 언제 이렇게 많이. 김노인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흩어진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은 오래된 영수증이나 별 의미 없는 종이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내 영순이의 필체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봉투에는 김노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김노인이 받아본 기억은 없었어요. 편지지는 누렇게 바랜 상태였고 잉크도 많이 발해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김노인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쳐봤습니다. 영순이의 익숙한 글씨가 나타났지만 내용을 읽어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보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알면 안 돼요. 평생 비밀로 묻어야 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김노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아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이 갔거든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편지와 함께 작은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영순이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옆에 서 있는 남자는 김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지? 김노인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영순이는 그 남자와 다정한 모습으로 서 있었고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거든요.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민수가 태어나기 약 1년 전이었어요. 김노인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편지의 내용과 사진, 그리고 날짜를 종합해 보니 끔찍한 추측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김노인은 오래된 이웃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영순이와 가까웠던 사람들,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동네 구멍가게 할머니였습니다. 아, 영순이 말씀이세요? 그때 참 예뻤죠. 근데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혹시 그때 영순이랑 가까이 지낸 남자가 있었나요?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글쎄요.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할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일이에요. 김노인의 간절한 부탁에 할머니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때 영순이가 김서방님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랑 만났던 것 같긴 해요. 이름은 박진수였던 것 같은데. 김노인의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어떻게 됐나요? 갑자기 어디론가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영순이가 김서방님과 결혼했죠. 할머니의 말을 듣는 김노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었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며칠 동안 김노인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그때의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영순이가 김노인과 만나기 직전까지 다른 남자와 깊은 관계였다는 것, 그 남자가 갑자기 사라진 것, 그리고 민수의 출생 시기 등을 종합해보면 김노인은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병원에서 혈연관계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민수 몰래 그의 머리카락을 구해서 검사를 의뢰했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일주일은 김노인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김노인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45년 동안 아들이라고 믿고 키운 민수가 정말 남의 아들일 리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혈연관계 없음. 그 짧은 문장이 김노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4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거였어요. 내가 평생 지켜온 게 남의 아들이었다니. 김노인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배신감, 분노, 허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돌봐준 아들이 사실은 아들이 아니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민수의 차가운 태도도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혹시 민수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 김노인은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마음의 정리가 전혀 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김노인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5년간의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민수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김노인은 두려우면서도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김노인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온 거였습니다. 김노인은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45년간 아들이라고 믿고 사랑했던 민수에게 이 충격적인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견디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가 평소와 같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들어 더욱 자주 오는 것 같았는데 아마도 집이 자신 명의가 된 후로 주인 의식이 생긴 모양이었어요. 아버지, 안 계세요? 여기 있다. 김노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 편지와 사진을 들고 있었죠. 민수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민수는 평소보다 관심 있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에게는 그마저도 가식으로 들렸어요. 민수야, 앉아라. 할 말이 있다. 김노인의 진지한 목소리에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던 모양이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노인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편지를 민수에게 내밀었어요. 이걸 읽어봐라.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듯 보였지만 내용을 읽어가면서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뭔가요? 내 엄마가 쓴 편지다. 내가 우연히 발견한 거야. 김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45년 만에 밝혀진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거든요. 민수는 편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김노인이 내민 사진도 받아들었어요. 사진 속 남자를 본 순간 민수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죠? 박진수라는 사람이야. 내 엄마가 나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이다. 김노인은 말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를 원망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런 비밀을 평생 숨기고 살았다는 사실이 서글펐거든요. 그래서 뭘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김노인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혈연 검사를 해봤다. 김노인의 말에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듣게 되니 충격이 컸던 모양이었어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우리는 혈연 관계가 아니다. 김노인이 그 말을 하는 순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할 말을 잃었거든요.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편지와 사진을 번갈아 보면서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김노인은 민수의 반응을 지켜보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누구죠? 민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혼란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내 친아버지는 그 박진수라는 사람인 것 같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 김노인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도 그럴 힘도 없었거든요. 민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거실을 왔다 갔다 걸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것은 분명했지만 예상과는 다른 반응이었어요. 45년 동안 속고 사신 거네요. 민수가 돌아서서 김노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동정보다는 차가운 현실 인식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45년간 속았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너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했으니까. 김노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동안의 사랑까지 거짓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김노인은 민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민수의 말에 김노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좀 더 충격받고 미안해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민수야, 너는 지금 뭘 말하는 거냐? 전 지금까지 아버지 아들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쩌시게요? 이미 집도 제 명의로 넘어왔고요. 민수의 말을 듣는 순간 김노인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수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너 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냐?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민수의 태도는 너무도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별것 아닌 듯 말하고 있었어요. 민수야,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냐? 김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거든요. 뭐가 문제예요? 저는 45년 동안 아버지 아들 노릇을 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민수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김노인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키운 아이가 이렇게 냉정할 수 있다니 말이죠. 너를 키우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대학까지 보내주고 결혼 준비까지 도와줬는데,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하신 거잖아요. 저는 부탁한 적 없어요. 민수의 말에 김노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김노인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요? 계속 같이 사는 거죠. 집은 이미 제 명이니까요. 민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김노인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민수에게는 혈연 관계보다 재산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김노인은 주저앉았습니다. 45년간 쌓아온 사랑과 정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가슴속에서 사랑과 배신, 분노와 허무가 뒤엉켰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냐? 김노인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일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듯 말이죠. 민수가 나간 후 김노인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4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거든요.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충격보다도 민수의 차가운 반응이 더 큰 상처였어요. 며칠 동안 김노인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민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수가 집에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마치 며칠 전에 그 충격적인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김노인은 민수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오늘 친구들이 또 올 예정이에요. 저녁 때쯤 올 거니까 방에서 쉬고 계세요. 민수의 말투는 예전보다 더욱 무심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김노인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민수야. 김노인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우리가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그동안 함께한 시간들까지 의미 없는 건 아니잖니. 김노인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혈연 관계는 아니더라도 정이라는 게 있지 않겠냐는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민수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런 감상적인 얘기는 그만하세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죠. 현실이라니. 집은 이미 제 명이고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야 해요. 아버지도 아버지 인생을 사시고요. 민수는 마치 남의 일을 얘기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김노인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정말로 민수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남자친구들뿐만 아니라 여자친구들도 함께 왔거든요. 와, 민수야. 집이 정말 좋다. 부럽다, 부러워. 공짜로 집 한 채 얻은 거네. 이제 진짜 집주인이 된 기분이지? 친구들의 대화를 작은 방에서 들으며 김노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공짜로 얻었다는 말이 특히 가슴에 박혔거든요. 아저씨는 어디 계세요? 누군가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아, 저쪽 작은 방에 계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민수의 대답을 들은 김노인은 눈물이 났습니다. 마치 자신이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된 것 같았거든요. 밤이 깊어도 친구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큰 소리로 웃으며 떠들어댔어요. 김노인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노인은 거실로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담배꽁초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술병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녔어요. 소파에는 음식 찌꺼기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게 뭐냐? 김노인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어젯밤에 친구들이 와서 나중에 치울게요. 민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치워라. 김노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버지,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제 집인데 제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요. 민수의 말에 김노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집이라는 말이 또다시 가슴을 찔렀거든요. 내 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거냐? 이건 집이 아니라 쓰레기장이잖아. 아버지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놀아요. 민수는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김노인의 분노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김노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줍고 바닥을 닦고 소파에 얼룩을 지우려고 애썼어요. 78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서글플 뿐만 아니라 화가 났거든요. 아버지,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민수가 말했지만 김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어요. 그때 동네 박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김서방, 무슨 일이야? 집이 왜 이래? 박할머니는 집안의 어수선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 할머니. 그냥 좀 어수선해서요. 김노인은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민수가 친구들 데려와서 이렇게 만든 거지. 아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박할머니는 분개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제 집에서 제 친구들이랑 노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이 자식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가 계신데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 박할머니가 화를 냈지만 민수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참견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뭐라고? 이 버릇 없는 자식아. 박할머니가 더욱 화를 냈지만 민수는 아예 자리를 뜨버렸습니다. 김서방,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박할머니가 김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김노인은 한숨만 내쉬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이미 집도 넘겨준 상황인데.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법적으로라도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니야? 박할머니의 말에 김노인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체념하고 있었지만 정말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법적으로라. 김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혈연관계가 아니라면 집을 증여한 것도 무효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서방, 변호사한테 한번 상담받아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이야. 박할머니의 조언에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김노인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이 생겼거든요. 45년간 속아서 살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당하고만 살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남은 힘을 다해서라도 마지막 한 번은 맞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노인은 평생 처음으로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78세의 나이에 변호사를 만나러 간다는 것이 어색하고 떨렸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전화로 상담 예약하신 김 어르신이시죠? 젊은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김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어요. 혈연검사 결과지, 아내의 편지, 그리고 증여 관련 서류들이었죠.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변호사의 말에 김노인은 차근차근 지금까지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45년간 아들로 알고 키운 민수가 사실은 혈연관계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집을 증여한 후 민수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다는 것까지 말이죠.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증여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김노인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네, 혈연관계가 없다는 게 명확히 증명됐고 증여 당시 이 사실을 모르셨다면 착오에 의한 증여로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증여받은 후 민수 씨의 태도, 변화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김노인은 처음으로 마음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혹시 정말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쉽지 않은 재판이 될 겁니다.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할 테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라도 싸워보겠습니다. 김노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노인은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정면 승부를 할 때가 온 것이었어요. 저녁 무렵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무심한 표정이었죠. 민수야, 앉아라. 김노인의 진지한 목소리에 민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오늘 변호사를 만나고 왔다. 김노인의 말에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던 모양이었어요. 변호사요? 왜요? 집 증여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김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효 소송이요? 그게 무슨... 우리가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걸 모르고 증여한 것이니까 착오에 의한 증여라고 한다. 법적으로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김노인의 말을 들은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집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거든요. 아버지, 그런 건 안 돼요. 이미 정식으로 증여 절차를 밟은 건데 지금 와서 무효라니. 내가 속았던 세월은 돌이킬 수 없지만 이 집만은 내게 줄 수 없다. 김노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45년간 쌓인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혈연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45년 동안 아버지 아들로 살았잖아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의미가 있었다면 내가 그렇게 차갑게 굴지 않았을 것이다. 집이 내 명의가 된 후로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너도 알잖냐. 김노인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니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법원에서 저한테 유리하게 판결할 거예요. 45년간 아들로 살았는데 갑자기 집을 뺏을 수는 없잖아요. 민수는 여전히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다.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김노인의 확고한 의지를 본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순순히 당하기만 했던 김노인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 후 정말로 소장이 민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증여 무효 확인 소송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거였어요. 아버지, 정말로 소송을 하신 거예요? 민수가 소장을 들고 와서 물었습니다. 이제는 표정도 심각해졌어요. 그렇다. 내가 농담으로 한 소리인 줄 알았냐? 김노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민수도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서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증인을 찾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김노인은 동네 이웃들의 증언을 받았습니다. 민수의 태도 변화를 목격한 사람들, 집이 넘어간 후 김노인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는 사람들이었죠. 반면 민수는 45년간 아들로 살아온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사실상의 부양관계였다고 주장했어요. 재판 준비 과정에서 두 사람은 더욱 멀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 말도 하지 않았고 얼굴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어요. 드디어 첫 번째 재판 날이 왔습니다. 김노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어요. 78세의 나이에 법정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원고 측에서 주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김노인의 변호사가 일어서서 차근차근 증여 무효 사유를 설명했어요. 혈연관계가 없다는 검사 결과, 증여 당시 이 사실을 몰랐다는 점, 그리고 민수의 태도, 변화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민수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45년간의 사실상 부자관계, 그리고 혈연관계와 관계없이 증여는 유효하다는 주장이었어요. 재판정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김노인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대결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다음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판사의 말에 재판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김노인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두 번째 재판이 열리기까지 한 달이 흘렸습니다. 그 사이 김노인과 민수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남남처럼 지냈어요. 서로 얼굴을 마주치면 어색한 침묵만 흘렀고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매일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야,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겠지? 45년을 속고 살았다고 해서 이제 와서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사진 속 영순이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김노인에게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드디어 두 번째 재판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김노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이 운명을 가를 중요한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동네 이웃들도 증인으로 나왔고 민수의 친구들도 몇 명 와 있었어요. 김노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말에 따라 첫 번째 증인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동네박 할머니였어요. 증인께서는 김노인과 민수의 관계를 얼마나 오래 지켜보셨습니까? 30년 넘게 봤어요. 김서방이 민수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웠는지 다 봤습니다. 박 할머니의 증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이 넘어간 후 민수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효자였는데 집이 자기 명의가 된 후로는 아버지를 하인 부리듯 했어요. 보다가 제가 화가 날 정도였습니다. 박 할머니의 증언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노인은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이어서 민수 측 증인이 나왔습니다. 민수의 대학 친구였어요. 민수는 항상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혈연관계와 상관없이 진짜 아들 같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김노인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집이 넘어간 후 태도가 변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 신문이 계속되면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김노인은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마지막으로 민수가 직접 증언대에 섰습니다. 피고는 45년간 원고의 아들로 살아오면서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김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요. 민수의 말에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마음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배신감이 있습니다. 45년을 속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민수의 말에 김노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만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민수도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저를 키워주신 건 사실이니까. 집은 제가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수의 증언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김노인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원고께서는 45년간 민수를 키우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내 친아들보다도 더 아껴주고 싶었어요. 그 마음만큼은 거짓이 아닙니다. 김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후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처음에는 배신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민수의 변한 모습이 더 슬픕니다. 김노인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혈연관계가 없다고 해도 45년간 함께한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민수는 집이 넘어간 순간부터 저를 남처럼 대했습니다. 김노인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모든 증언이 끝나고 판사는 최종 판결을 위해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판결문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말에 재판은 끝났습니다. 김노인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법정을 나왔어요. 2주 후 드디어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법정에는 긴장감이 흘렀고 김노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주문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반환하라. 판사의 선고에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김노인은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승소한 거였습니다.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뤄진 증여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민법상 무효입니다. 판사의 부연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김노인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변해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김노인과 민수는 법정 밖에서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건가요? 민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노인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왜 그랬는진 모르겠다. 혈연관계가 없어도 45년간 함께한 정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냐? 김노인의 말에 민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김노인은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야, 집은 되찾았지만 마음은 허전하구나. 그래도 나는 끝까지 가족이라고 믿고 싶었는데.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처럼 김노인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록 혼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78세의 김노인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따뜻한 봄날이 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공감 댓글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